첫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디지털 메가 트렌드에 따른 정보 보호의 역할 분석입니다. 이 발표는 중앙대학교 장항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대학교 장항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와 함께 과연 보안의 역할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 우리 키사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과거를 봤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오늘도 봐주셨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과연 이 전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객관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보호의 역할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관점 속에서 크게 이제 연구조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 보안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메가 트렌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가 트렌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셜 부분들, 사회적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보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서로 공진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그런 문헌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전문가분들의 또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헌 분석으로 했던 정량적 내용들을 실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성적 내용으로 보완하면서 나름대로의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되면 실제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걸 그룹핑하고 이것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또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뽑아낸 디지털 메가 트렌드가 실제로 정보보호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른쪽에서도 실제로 그 메가 트렌드에 대응되는 보안 이슈는 무엇인지,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룹핑하면서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른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안의 대상이 되는 과연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첫 번째 문헌에서 보다시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했던 보고서와 함께 국내의 모든 자료,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각 문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끼리는 좀 그룹핑을 좀 했습니다. 그 그룹핑을 한 걸 저희는 단위화라는 용어로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각 전망 보고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의 다양한 이슈들을 예를 들면 디지털 감시 사회 도래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우려 및 사건 증가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판옵티콘화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서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 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싱 및 공동 창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룹핑을 해서 공유 경제 확대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마무리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기후위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각각의 어떤 그룹핑에서 대표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우리가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축을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스티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관점에서 나왔던 내용들, 기술 관점, 경제 관점, 그리고 환경 관점, 정치법 관점에서 랭킹을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랭킹은 한편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우선순위고 그리고 더욱더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즉 미래의 전망을 발표하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추가로, 예를 들면 우리 워케이션 근무의 증가라든가 그다음 프로토콜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나 국내 문헌에서는 찾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전문가분께서는 이런 분들로 있어서 이런 정리된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내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아낸 내용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본 어떤 이미지 그림인데요. 결국은 보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소셜적인 부분들,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 경제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IT 디지털 메가 트렌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받아서 수많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온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디지털 메가 트렌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주제로 분산화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의 확대라고 봤고요. 결국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장표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일에 업무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소위 말하는 원격 근무를 포함한 모든 재택근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 형태가 한편으로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가트렌드로서는 분산화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문헌에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진보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이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점차 확장돼서 엣지까지 미시적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까지 확대되는 거시적인 그런 망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저희는 얘기를 연결 범위 확대로 위한 공간 확장을 두 번째 메가 트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결의 범위와 깊이의 확대는 결국은 각각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한편으로는 IT를 통한 또 ICT를 통한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이제까지 진행됐던 어떠한 제품이나 이런 내용들이 서비스화되면서 결국은 ESG를 지향하면서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그런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그것은 매개체는 ICT를 통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전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결은 결국은 정보의 데이터의 공유고, 그 공유의 범위 확대는 결국은 이제까지 다뤄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 소위 말하는 혁신 가치, 뉴밸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를 자율적인 서비스로, 그리고 사회를 더욱더 초개인화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제가 네 번째 메가 트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풍족함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론의 방식을 더욱더 고도화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똑똑해진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 소위 말하는 지능화된 기술들은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결 범위와 깊이, 데이터의 충분함, 그리고 자율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담아내기에는 역기능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개인 관점에서의 디지털 감시 사회와 그리고 조직 국가적 수준의 안보 위험도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결 범위의 확대는 물리적인 확대를 의미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재화되면서 가상 공간과 물리 공간의 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일체화되는 그런 융합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결국은 이 서해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 정보 보호에 대한 전망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관련된 문헌 역시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트렌드에 근간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메가 트렌드와 연계되는 보안 요구 사항을 실제로 문헌 분석을 통해서 매칭을 시켰고요. 그 매칭을 시킨 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 또는 정책적 대응 방안도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디지털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보안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그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분산화된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대한 확대는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시키면서 결국은 엣지 컴퓨팅 접근 권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되고 자동화된 그러한 자율적인 관제 운영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식의 흐름을 가지고 디지털 메가 트렌드와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기술적,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 범위 확대로 인한 공간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보안 요구 사항과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로 제로 트러스트도 오늘 중요한 이슈로 아까 하셨지만 결국은 트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시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결국으로는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무결성 부분들도 우리가 확보돼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트러스트는 결국은 가시성을 확보시킬 것이고 결국은 투명성과 연결되면서 무결성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보안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대응 방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메가 트렌드에서도 기술적 정책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부분들도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도 이제는 모든 데이터가 만물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적으로 상황 대응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적 대응 방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들, 여섯 번째 부분들, 일곱 번째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러한 기술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서로 파편화되어 있던 아이템들을 이거를 트렌드로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로 다시 주제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나타난 부분들이 보안 이슈 사항들이고요.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메가 트렌드와 연결되는 이슈가 되겠고 오른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보보호 역할들을 좀 더 주제화하고 좀 더 묶음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6가지의 보안 정보보호의 역할,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 신뢰성 강화 및 데이터 중심의 보안 이런 부분들이 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시간 관계상 제가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많은 양과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 중심적인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가치 중심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와 연결되는 신뢰도 강화 기반의 종단간 보안, 소위 말하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치에서나 신뢰와 무결성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신뢰도 강화 기반 종단간 보안으로 정리를 올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결 공간의 확장, 정말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연결 범위가 확장될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보안 체계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 번째 통합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감시 사회도 확대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 쪽도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ESG도 상당히 강조되는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ICT에서 보는 BCP, 즉 사업 연속성 계획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으로 변환시켜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P의 서스테너빌리티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능형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서 AI 자체에 대한 보안도 더욱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룰 베이스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보안 관점의 활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그런 보안 서비스, 자동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상황 대응적으로 자율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보안 서비스가 여섯 번째에 저희가 해당되는 미래 정보 보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용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간적 개념, 물리 세계와 사이버 공간,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나 자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바뀔 것인가, 저는 다른 말로 이걸 브라이트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 자신의 신뢰를 밝힐 수 있는 이런 통합된 그런 프라이버시 기반의 확장 분산형 신원 관리가 제가 여섯 번째의 저 미래 정보 보호 역할로 전망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객관화할 수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문헌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 쪽이라든가 정보보호 시장 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항배 교수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발표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발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융합 보안 정책 및 통합 보안 전략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석준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이석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키사에서 주최하는 정책연구 발표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영광이고요. 또 한편 또 그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의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릴 텐데, 올해 이 한 해 연구를 하면서 또 같이 함께했던 그 오진영 실장님과 이익섭 팀장님께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융합 보안 정책 및 통합 보안 전략이라고 이름은 이제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특히나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역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보안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역기능을 대응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촉발되는 어떤 진흥화 혁명이라고 이미 많이 얘기가 되어 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어서 이 대응 계획도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물에 어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가고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감으로써 대규모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함으로써 파급되는 어떤 그런 지식정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지능화 합쳐지면서 굉장한 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기존의 전산화나 뭐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능화되면서 사회 자체를 스마트하고 또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존의 어떤 현재 정부의 모습을 좀 변화를 주어서 모든 데이터, 정부에서 생성되는 혹은 그 외에 많은 수많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 형태로 정부가 구성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이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심각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이슈는 뭐 여기 이 연구의 어떤 범위는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올해 한 해 연구를 했던 것들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역기능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보안 이슈는 뭐 앞에 오진영 실장님이나 저항배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문제는 모든 사물에 이렇게 수많은 수많은 그 컴퓨팅 기기나 이런 네트워킹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됨에 따라서 그것 자체가 공격의 어떤 진입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많은 기기들이 공격의 어떤 진입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해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알아차리기조차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지능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그런 의사결정을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편향성이나 데이터 조작 또는 원하지 않는 작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경계 기반 보안 방식이라고 해서 그 외부망과 내부망의 어떤 진입점 부분에 있어서 IDS나 파이어월 같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체계였다고 한다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때의 어떤 환경 변화를 생각해 보면 근무 환경도 다변화되고 또 기기도 다양해지고요. 심지어 사용자가 컨트롤하지 않는 IoT 기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망이나 정부망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존의 경계비환 보안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외부자와 내부자를 사실은 차별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부자한테는 신뢰성을 조금 더 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안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는 조금 더 신뢰를 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기존의 그 사이버 보안 공격들의 1차 목표는 기업망 내부를 침투를 해서 그다음에 내부자 권한을 탈취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타겟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즉 영화 기생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어떤 내부자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을 했을 때 어떤 가정이 파멸을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었듯이, 이게 사이버 세계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트러스트를 과도하게 주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0년도에 프레스터 리서치에서 그 수석 애널리스트인 존 킨더박이 이런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었죠. 물론 이런 개념은 이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부자와 외부자에 상관없이 트러스트를 주지 말자.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또는 이 단말이 정상적인 단말인지, 이 접근이 괜찮은 접근인지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공격이 너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모든 공격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자라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비욘드 컵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미 연방 정부에서는 늘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타겟이 되는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최초의 사례를 보면 이제 연방 인사관리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14년 15년쯤에 있었는데요. 그 미 하원에서 2016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스트의 그 유명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문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진영 실장님이 다들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에 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개발을 하라라는 어떤 행정명령 등등이 있었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수많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진행 사항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빨간 글씨 즉 밑부분을 보시면 국방부가 DoD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아키텍처 2.0을 발표를 함으로써 다른 부처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과 역량 실행 로드맵이라는 것을 지난달에 발표를 함으로써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DoD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의 실행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전략과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곳보다는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역량이라는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캐퍼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안 기능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안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다른 나라들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처지고 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연방 정부는 그만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타겟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또 한편 미국 그 보안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 두 곳이 합쳐서 한쪽에서는 아키텍처와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어떤 이런 시너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은 이제 아마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만한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데요. 그래도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아키텍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서들을 좀 보시면 니스트 800-207 문서보다도 사실은 좀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좀 깊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결국 그 지난 10월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포럼을 발족을 했고요. 이 포럼은 크게 이제 두 개의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제도 분과와 기술산업 분과로 나눠져 있고, 제가 이제 정책제도 분과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원래 처음에는 그 가이드라인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업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지침 형태의 문서가 개발이 되면 또 보안 기업들이 약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일단 안내서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서가 개발이 되면 이게 산업계나 정부기관에 배포가 됨으로써 어떤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숙도 수준 평가 모델이나 아니면 정부 혹은 민간에서 도입을 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실증 전략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화에 대한 역할도 있을 수 있는데, 표준화라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표준화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해서 ISMS 표준과 연관짓는 시도들도 일부 외국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이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역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한테 의사결정을 맡길 때의 신뢰성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대적 공격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을 아예 하거나 그래서 오염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물리적인 혹은 디지털적인 노이즈를 섞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공격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공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권 침해나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혼란, 편견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 이제 이게 자율주행차와 같은 실제 생활과 연계되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용자의 안전성까지 문제가 되는 안전성이라는 사이버 안전성이 아니라 물리적 안전성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기부에서도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라는 것을 2020년도 12월 달에 만들었고 여기서는 결국 인공지능의 어떤 그 원칙과 그다음에 핵심 요건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한 것은 인간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기술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어떤 편의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윤리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관점에서의 그런 기준들도 당연히 있어 왔겠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를 해서 세계에서 거의 이제 최초로 인공지능 신뢰성에 관련된 그 규제 체계를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보다는 시장과 어떤 그 민주적인 가치가 충돌했을 때 조금 그런 민주적인 질서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또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보다는 나중에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기타 국가들도 유럽연합이나 이런 미국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면서 약간 중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권고나 가이드라인, 원칙 이런 부분들을 천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기능을 좀 가급적이면 봉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게 뭐 신규 법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보 보호 혹은 보안 내지는 IT 관련된 법들을 개선하고 정비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확산 측면에서 인증 체계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역기능이 우리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신뢰성을 부여하는 어떤 인증 체계가 있다면 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 혹은 기존의 ISMS나 뭐 다른 종류의 여러 인증 제도를 우리가 보완을 함으로써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리 기준이나 법인격 관련해서도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책임성,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와 의무까지도 우리가 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그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어떤 역기능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올 한 해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준 교수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시대 사이버 보안 이슈와 법 제도적 과제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시대 사이버 보안 이슈와 법제도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사이버 보안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굵직한 주제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건 IoT 제품이나 기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한 사항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피해는 점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건 2021년에 그 키사에서 그 발간한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라는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에 2021년이었으니까 그 2021년 것도 예상이긴 하지만 23조 글로벌하게 23조에 해당을 하였고 그 뭐 거의 근 10년 가까이 후에는 10배 이상의 312조까지도 그 피해액을 예측 이제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 건수가 있었고요. 초반에는 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걸 인질 삼아서 몸값을 요구하는 것에 이제 그쳤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탈취해서 뭐 다크웹 같은데 그걸 판매하는 등의 좀 더 악질적인 그 피해 사례들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는데요. 그 올 초에 미국에서는 미국 사이버 보안 강화법이라는 형태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보통 저희는 뭐 법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그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특히 이 세 가지 패키지 법안 중에 이제 두 번째인 주요 기반 시설 사이버 사고 보고법 이 부분에 랜섬웨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랜섬웨어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CISA라고 하는 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는 그 기관에서 그 여러 그 정책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이제 화학, 에너지, 제조, 통신 등 주요 기반 시설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이런 랜섬웨어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일정 시간 이내에 그 CISA에게 보호를 해라 이런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는 그 합리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믿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보고를 해야 되고 실제 몸값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것도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런 랜섬웨어에 관한 어떤 그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소가 하나는 CISA에서 그 여러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합동 태스크포스 같은 것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주에서 또 이런 입법 동향이 있었는데요. 그 일단 그 이것들은 아직 입법화된 건 아니고 발의가 된 상태인데 그 일단 직원 20명 미만의 기업들을 제외한 굉장히 상당한 이제 다수의 기업이나 조직들에 대해서 그 의무적으로 이런 랜섬웨어 피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것을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에 통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주 사이버 안보 보안 센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사이버 위협에 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위협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들을 대체로 공개하도록 그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발의된 그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주요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격 범죄자에 대해서 최대 25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이버 공격은 그 어떤 범국가적 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그 범죄가 시작됐더라도 국내의 컴퓨터를 사용하든가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수사나 또는 그 법원 관할을 이제 그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제 그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가상자산이 탈취되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범죄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그 가상자 거래소 거래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그 사업자들한테 이런 그 해킹 침해 사고가 있을 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이런 침해 사고에 대해서 조사 및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침해 사고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제점들은 이 과태료가 많다면 많겠지만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예방 및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그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또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과태료를 또 무작정 상향하게 된다면은 뭐 간단한 해킹 사건이 있을 때 또 과도하게 어떤 의무를 이제 부담하는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 상향만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당국에서 활용은 하되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절충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 IoT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IP 카메라 영상들이 이런 해외 사이트에 계속 중계되는 상황이 있었고, 최근에 아파트에도 그런 진영의 홈 네트워크에 카메라들이 설치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아파트 CCTV의 화면들이 해킹이 돼서 다크웹에 그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보도에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드론 경우에도 이동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는데 해킹에 대한 위협이 있지만 그런 예방 및 대응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입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IoT 기기들에 대해서 또 보안 표준을 이제 개발한다거나 또는 어떤 인증을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이 중에서 EU의 사이버 보건력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네트워크 연결 가능한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에 출시함에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 물건을 물론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 저희 뭐 GDPR 같은 경우에도 관련 매출액의 2%, 4%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꽤 상당한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되는 모든 제품, 저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IoT 제품에 대해서도 사이버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을 관리하는 체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가 되지만 사실 그러면 IoT 제품들을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해커에 관한 제재는 이제 다른 법률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 법안에서는 해커에 대한 제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작년인가요? 예, 작년 총과 재작년에 정보통신 종통신망 연결 기기 등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것이 IoT 제품, 사물 인터넷 또는 IoT 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침해 사고 대응 그리고 인증에 관한 내용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다 임의 규정이라서 이것을 꼭 받아야지만 하는 어떤 의무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인증을 받았을 때 대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보안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나 마케팅 포인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은 다른 보안 인증 체계나 그에 비해서는 이 인증을 받은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 인증에 대해서 의무화하자는 견해가 있는데요. 요 보시면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 작년에 발의된 법안 중에 중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대해서 IoT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것은 다만 이제 중요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제 법률이라서 그런지 상세하게 이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떤 특정한 아까 미국 법안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화재나 또는 사람 신체나 신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 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에 대해서 좀 한정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런 해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단순히 이 CCTV 자료들이 외부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유출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킹 침입 금지 규정이 적용할 수 있을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망법을 통해서 뭐 불법 정보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CCTV에 관한 부분 규제하고 있는데 이 IP 카메라는 사실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로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근에 3개 법안이 발의가 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통사업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에 대한 재난관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의무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는 방송통신 재난을 보고한다거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방송 장비 같은 화재가 났을 때 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담고 있긴 하는데 이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라든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등이 포함되는데 데이터 센터나 또는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와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이제 IDC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얘기하죠. 이런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이용자 수 또 트래픽 양 등으로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IDC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 매출액 등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율을 할지가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저장 장치, 전력 공급 장치 등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배터리 사고, 배터리 화재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IDC 사업자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설 보호 조치나 책임보호 가입,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서비스 가용 등을 위해서 어떤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시설 보호 업무 연속성을 계획된 관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 IDC를 임차하는 소위 카카오 같은 회사에 대한 적용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개정법 내용으로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의 IDC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신고하는 내용들을 강화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신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 IDC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상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소위 이제 망 관리, 망 품질에 관한 부분들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트래픽이 이제 증가됐을 때 안정적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해당은 되는데 다만 이제 재난재해에 관한 부분들은 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런 그 서비스 안전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때 그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 범위에 이러한 자료 제출에 관한 의무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 본 그 사건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경우에 좀 더 이런 그 재난 관리에 대한 의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원래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지만 향후에 이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보호와 관리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 담겨 있고 주요 정보통신망 시설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소관하는 부처의 이제 장이 이것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위원회에서 그걸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의 내용들 3법이 통과가 됐지만 다만 이게 좀 뭐 중복 의무 또는 좀 과도한 부담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향후 법령의 운영 방안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용우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법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정책연구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트렌드 앤 제도의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인증 기술 정책 및 동향 조사 연구에 대해 SG랩 이상근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디지털 아이디 인증 기술 정책 및 동향 연구를 수행한 SG랩의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전자설명법이 개정된 지 지금 딱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저희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한 걸 잘 못 느끼시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아이디를 어떻게 쓰고 있나,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그리고 요즘 뭐 메타버스나 이런 데서는 인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발표드릴 내용은 주요국 디지털 아이디 이용 현황, 그리고 EU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아이디 및 신뢰 서비스, 우리 소위 eIDAS라고 하는 거, eIDAS 2.0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디지털 아이디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의 개요는 뭐 아시다시피 1999년에 만들어진 전자설명법 만들어졌고, 공인인증서만 법적으로 모혈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거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좀 저해되었고 이용자가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전자설명법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되었고, 지금 현재 평가 인정제도 기반의 편의성 있는 서비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여러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주요국 디지털 아이디 도입 현황, 그리고 표준화 동향,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이용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IDAS 2.0, 그리고 EU 회원국들은 어떻게 디지털 아이디 쓰고 있나, 그리고 호주, 중국, 인도, 싱가포르, 근데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뭐 PKI라든지 파이도, QR, NFC, DID, 뭐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아실 내용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 동향을 분석을 했고, 이용 환경 분석에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미래 인증 기술 전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예, 민간 인증서 혹은 사설 인증서라고 하죠. 이제는 이제 전자설명 인증 사업자 혹은 본인 확인 기관, 이런 새로운 서비스 기관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2021년에 발급된 인증서 수량이 약 1억 장 이상, 저게 약 1억 장 이상입니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로 본다면 1인당 최소한 3장 이상씩 인증서를 갖고 있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또 기존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됐고 밑에 보시면 본인 확인 건수가 작년에 26억 건 이상으로 집계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서 발급하고 본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마켓으로 자리 잡고 2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현재 뭐 구공인인증기관부터 해서 이동통신 금융기관 다 해서 18개사, 그리고 본인 확인 기관이 24개사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증 사입자이면서 본인 확인 기관이 10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모바일 공무원증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 실물 주민등록증이 199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분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주요국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의 디지디라는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요. NFC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여권 같은 걸 태깅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 이것도 나온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지금 요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에스토니아.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국가 아이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3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IC 칩이 들어가 있는 전자신분증이고, 두 번째가 특수 심카드를 이용해서 심 안에 디지털 아이디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특수 심이 아닌 그냥 태블릿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아이디. 그래서 3가지의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온라인 투표, 계약자 설명, 쇼핑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인구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인구가 어디 있을까 했더니 수원시가 120만 정도 인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 정도 단위 규모의 인구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전부 어플라이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심카드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집어넣어서 쓰고 있고요. 간단한 핀 코드만으로도 모바일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모바일 아이덴티라고 해서 기존에 2010년에 이제 그 전자 칩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썼다가 2021년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에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을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별로 해서 주 정부에서 각각의 주 정부별로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탑재해서 쓰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보신 바와 같이 싱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온라인 신분증입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웹사이트에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QR 코드를 띄워주면 그 QR 코드를 이 앱을 이용해서 찍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가 M-아다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M-아다르 앱을 배포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번호 같은 아다르 코드를 이쪽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 디지털 아이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QR 코드를 띄워주면 이 디지털 아이디 앱을 이용해서 찍어서 로그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 쓰시죠. 이제 USB에다가 그냥 담아서 아직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전자신분증, 실물 전자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디지털 아이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EU의 디지털 아이디 및 신뢰 서비스 진화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eIDAS 2.0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eIDAS는 2014년에
권고돼서 2016년부터 수행이 됐고 2021년에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서 2.0이 이제 개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이제 디지털 아이디 발행을 의무화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 온라인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디지털 지갑을 통한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명서를 제공하자. 우리가 그 DID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베리어블 베리피어블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증명서를 디지털 아이디 지갑에 넣자. 그리고 선택적으로 속성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 나라 옛날 주민등록증에 본적도 들어있고요, 호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병역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증에 있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한다든지 또 신분증에 출신 국가가 어딘지 쓴다든지 이런 저희들로서는 조금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신분증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아이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갑 시대가 되면 다양한 증명서를 다 보관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선택적으로 자기의 신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에서 보면 보신 바와 같이 엄청 많은 디지털 아이디 관련 신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가 총 50개 국가고요. EU에 가입된 나라가 27개의 나라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아이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럽 영내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좀 디지털 아이디 2.0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지털 아이디 지갑 발행을 의무화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면 속성 정보를 디파인을 했습니다. 10가지로. 주소, 나이, 성별, 신분 상태, 가족 관계, 국적, 교육 자격, 전문 자격, 허가증, 그리고 재무 정보까지 해서 아이디 속성 정보 10가지를 디파인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증명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문서 적격 보관소, 퀄리파이드 보관소를 정했다는 거고,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 영내, 그러니까 유럽 영내에서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쓸 수 있도록 중간에 커먼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다라는 점들이 EIDAS 2.0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 쓰던 시절에 인증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키사에서 툴킷을 공통 규격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공통 규격을 만들어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커먼 인터페이스들 공통으로 정의를 해놔야 온라인에서 뭐 공공 서비스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전자상 거래할 때 이 공통 규격을 커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 인증 정보를 요청하고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격들을 정의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쓸 때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앱에서 자기가 제공해야 되는 모바일 증명서를 띄우고 그 띄운 모바일 증명서에는 디지털 아이디 지갑에 이후에 트러스트 마크가 이제 들어있는 상태로 해서 선택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다른 데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요거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디지털 아이디 모델의 진화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게 사일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 탑 모양이죠. 탑 모양으로 해서 이제 일자 모양이죠. 그래서 사이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로 했던 시대에서, 두 번째는 이제 연합 신원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아이디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따지면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인증 정보를 갖고 있다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이런 절차 없이 저런 기업들의 인증 정보를 이용해서 편하게 사이트마다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됐는데,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또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주권 신원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요즘에 SSI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전자지갑들을 통해서 인증정보를 사용하자, 이렇게 돼서 인증정보를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들. 물론 단말기를 분실이 되면 필요할 때 이제 인증을 못한다든지 혹은 또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시게 된 주요 배경에는 일단 보편화된 고성능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뭐 전 국민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화된 고성능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또한 고속의 네트워크 품질, 전국 어디서나 네트워크 이제 단절될 염려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과 정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배경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디가 확산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여권 들고 이제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여권, 현재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모바일 여권을 쓰는 나라도 많아지고 실제로는 모바일 여권 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서 있다고 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아이디가 전세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신분 증명의 데이터의 선택적 제공이 보편화돼서 자기 정보 주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기반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 확대. 이렇게 되려면 이제 디지털 지갑이 이제 발행이 되고 전 국민이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보들을, 자기 아이디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또 관련한 여러 자기 그 증명서들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민간 영역의 디지털 부분에서도 법 제도가 더불어 발전 변화되면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